화려한 재벌의 삶을 포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소박한 밥상이 제겐 더 큰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린 건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죠. 이제 저는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한국이 선물해준 기적으로 당당한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던 제 몸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는커녕 산모인 제 목숨조차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먹는 족족 개워내고 물 한 모금조차 비릿하게 느껴져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변해가던 저를 다시 살게 한 건 화려한 영양제도 비싼 병원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낯선 시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끓여주신 거무튀튀한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쿰쿰한 냄새가 두려워 코를 막았지만 지금은 그 향기만 맡아도 입안 가득 침이 고이고 굳어있던 위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남편의 사랑 하나만 믿고 죽을 만큼 괴로운 입덧과 향수병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도시의 인스턴트 음식에 병들어가던 한 여자가 한국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엄마가 되어가는 치유의 기록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 불리는 나라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알마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면 드넓은 초원이나 양떼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제가 살던 알마티의 도심은 서울 못지않게 바쁘고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알마티 시내에 있는 외국계 물류회사의 정산 담당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저는 제 일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일은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직 해가 다 뜨기도 전에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출근해 모니터 속 엑셀표와 씨름하다 보면 점심시간은 고작 30분 남짓 주어지곤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갈 여유조차 없어 회사 편의점에서 파는 차가운 샌드위치나 기름의 전, 3, 4 하나를 입안으로 구겨 넣는 것이 제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퍽퍽한 빵 조각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만성적인 위염과 소화불량은 제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고 배달 앱으로 시킨 피자나 햄버거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제 속은 엉망진창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장약을 달고 사는 딸을 보며 친정엄마는 늘 혀를 차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통을 냉장고 구석에 방치해둔 채 곰팡이를 피우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인스턴트 음식들이 제 몸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따뜻한 집밥 한 끼가 얼마나 간절한 구원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잿빛으로 변해가던 제 일상에 남편 광수 씨가 나타난 건 유난히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수 씨는 저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한국 건설사의 현장 관리자로 알마티에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 문제로 저희 부서를 찾아온 그는 첫인상부터 묘한 위화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톱 밑에는 거뭇한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부탁하며 건네는 그의 눈빛만큼은 겨울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날 저는 극심한 위경련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바쁜 마감 시즌이라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서류를 기다리던 광수 씨만이 제 창백한 안색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그가 제게 건넨 건 주머니에서 꺼낸 따뜻한 캔 커피와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소화제 한 알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책상 위에 약을 올려놓을 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제 마음을 덮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광수 씨는 업무가 없어도 종종 제자리에 들러 간식거리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이나 비싼 선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점심시간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 회사 근처의 따뜻한 수프가게나 죽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요. 빵 말고 밥. 서툰 러시아어로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돌봄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습니다. 광수 씨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회사 로비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고는 정작 자신은 얇은 셔츠 바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도 바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투박함 속에 숨겨진 섬세한 다정함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만성적인 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쫓기듯 살던 제 삶에 처음으로 쉼표가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나라래. 시집살이도 고되다던데 내가 가서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걱정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광수 씨의 눈동자에 담긴 확신, 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남자의 성실함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딸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식인 양고기 요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배우려 노력하는 광수 씨의 모습을 보고 결국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습니다. 가서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 당부가 뼈저리게 사무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습하고 묵직했습니다. 광수 씨의 고향은 서울의 위성 도시인 경기도의 한 신도시였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알마티와는 또 다른 의미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솟은 고층 아파트 단지와 빽빽하게 들어선 상가 간판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 건물들의 불빛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열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구해놓은 우리의 신혼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깔끔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벽지와 밝은 조명이 저를 반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알마티의 집처럼 두꺼운 카펫이 깔려있지도 않았고 바닥은 매끄러웠지만 맨발에 닿는 감촉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낯설음을 느낄 새도 없이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과 함께 속이 울렁거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여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김치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밥 짓는 냄새조차 역겨워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소식이었지만 제게 닥친 현실은 기쁨보다 고통이 먼저였습니다. 입덧은 상상 이상으로 지독했습니다. 본국에서 먹던 기름진 고기 요리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고, 그렇다고 한국 음식을 먹자니 특유의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가 제 예민해진 후각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허기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제 입은 어떤 음식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퇴근길에 이것저것 사들고 왔습니다. 아이굴, 이거 딸기야. 입덧에 과일이 좋다던데. 이건 크림빵인데 냄새 안 나니까 좀 먹어볼래?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빵 냄새를 맡자마자 저는 또다시 변기를 부여잡고 위에까지 토해내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건 편의점의 컵라면과 인스턴트 죽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극적인 조미료 맛이 일시적으로 속을 눌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화학 조미료 범벅인 인스턴트 음식들은 잠시 허기만 채워줄 뿐 소화가 되지 않아 밤새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게 만들었고 제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몸무게는 한국에 올 때보다 5kg이나 빠져 뼈마디가 도드라졌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생기를 잃은 유령 같았습니다. 아이굴, 제발 뭐라도 먹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남편의 애원에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뱃속의 아기까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약국에 간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양손 가득 짐을 든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때 뵙고 영상통화로만 몇 번 인사를 나눴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데다 꼴은 말이 아닌 상태라 문을 열어드리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저에게 다가와 제 앙상한 팔뚝을 주무르며 울상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차가운 바깥바람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구수한 흙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그 냄새가 역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가져오신 보따리들을 주섬주섬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줄줄이 나왔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는 흙이 묻은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수한테 얘기 들었다. 밥을 통 못 먹는다며? 내가 새벽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올라왔다. 뭐라도 좀 해먹여야지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짜증이 아닌 절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짚으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또다시 음식 냄새가 날까봐 본능적으로 쿠션을 끌어안고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톡 쏘는 매운 냄새나 느끼한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마치 가을 들판의 흙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향기 같기도 한 냄새가 은은하게 거실로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이는 찌개 냄새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냄새는 제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막혀있던 속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술 떠봐라. 억지로라도 먹어야 산다. 어머니가 작은 쟁반에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을 담아오셨습니다.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뚝배기 안에서는 두부와 호박이 된장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덜덜 떨리자 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직접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뜨셨습니다. 아해라. 뜨거우니까 호불고. 저는 홀린 듯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짭짤하면서도 달큰한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날카로운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던 제 혀가 비로소 진짜 음식을 만난 것 같은 전율이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국물은 마치 약손처럼 제 위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려갔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며칠 동안 물만 마셔도 토하던 제가 밥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 위에 시금치 나물을 얹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텃밭에서 뜯은 거야. 약이다 생각하고 씹어봐.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배어있는 시금치는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채소 본연의 단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헹궈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마티의 차가운 편의점 샌드위치, 혼자 웅크리고 먹던 인스턴트 죽,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공포가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받아 먹자 시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 먹네. 내 새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어머니는 제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연신 국물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온도는 제 친정엄마의 손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났을 때
제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뱃속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한 포만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기하게도 울렁거림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당신의 무릎을 내어주며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쭈뼛거리는 저를 억지로 눕히신 어머니는 제 부른 배 위에 따뜻한 손을 올리고 자장가를 부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젊은 시절 입덧으로 고생할 때 시어머니 제게는 시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 남편 광수 씨를 가졌을 때 유난히 콩국수가 먹고 싶었던 이야기.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목소리의 리듬이 너무나 평온해서 저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된장찌개 냄새와 어머니의 채취로 훈훈했습니다. 잠결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 아이 굴자? 남편의 놀란 목소리에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며 쉬타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깼다.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이제 막 잠들었으니 깨우지 마라. 얼굴이 헬쓱한 게 아주 마음이 짠해 죽겠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카자흐스탄의 초원이 아니라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와 어머니의 텃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작지만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는 또다시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음으로 들렸을 그 소리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분주히 만들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뽀얀 국물에 북엇국과 간 묻힌 콩나물,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토막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어났냐? 속은 좀 어떠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배를 문지르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 서툰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에 한밭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냐? 배가 고파야지. 얼른 앉아라. 어머니가 떠주신 북엇국을 한 모금 마시자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빈속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와는 또 다른 맑고 깨끗한 맛이었습니다. 이건 콩나물이고 이건 조기라는 생선이다. 다 내 몸에 좋은 거야. 인스턴트 그런 거 이제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당분간 있으면서 밥 해줄 테니까.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생선살을 잘 바르지 못하자 어머니는 맨손으로 뜨거운 생선 가시를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놓인 두툼한 생선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일까 하고요. 그날 이후 저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햄버거와 컵라면이 있던 자리는 어머니의 제철 나물과 찌개, 생선구이로 채워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토록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제 몸이 어머니의 음식만은 거부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미각이 살아나자 세상의 색깔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생기 있게 다가왔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넬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서는 알뜰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채소들과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곳저곳을 누비셨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 며느리예요? 외국분이네. 인형같이 예쁘다. 하며 호들갑을 떨자 어머니는 짐짓 어깨를 으쓱하며 큰 목소리로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몰라. 뱃속에 손주도 가졌어. 어머니의 자랑에 시장 상인들이 축하한다며 귤이며 떡을 덤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아든 귤 봉지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척스러워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나의 보호자.
낯선 이방인인 저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겨 주신 분.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비로소 제가 광수 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 따뜻하고 억척스러운 여인의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남편 광수 씨가 어두운 얼굴로 퇴근하며 가져온 한 통의 편지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비자 문제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통지서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따뜻한 밥상을 지켜내고 무사히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그 하얀 종이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겉봉투를 뜯는 남편 광수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거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옅게 남아있었지만 우리 부부가 앉은 식탁 주변의 공기만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쿵거렸습니다. 한국어 문맹인 저는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굳어가는 표정과 깊어지는 미간의 주름만으로도 그것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 서류 미비, 소득 증명. 남편이 지씹듯 내뱉은 단어들은 파편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황급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굴. 그냥 서류 한 장이 빠졌대. 내가 내일 가서 처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간 남편이 베란다 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행정사님. 비용이 그렇게나 듭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낮았고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용, 돈.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며 결혼식 비용과 비행기 표값으로 우리가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여유 자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 덕분에 입덧은 가라앉았고 제 몸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남편 혼자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노인정에 마시를 가신 사이 저는 아파트 상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구인 광고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홀서빙 구함, 배달 기사 모집. 대부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거나 운전면허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 붙은 작고 낡은 전단지였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및 설거지. 초보 환영. 주급 가능.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큰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는 미안했지만 당장 우리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빠의 어깨를 짓누르는 저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우리 가족 지킬게. 면접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식당 주인인 뚱뚱한 아주머니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한국말은 좀 알아듣나? 힘은 좀 쓰게 생겼네. 당장 오늘부터 일해. 라며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처절했습니다.
식당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들이닥치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해장국 그릇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뚝배기는 무거웠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역겨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돼지 누린내와 섞인 음식물 냄새에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생리적인 거부 반응조차 억눌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질을 반복하다 보니 고무장갑 안은 땀으로 흥건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를 필 새도 없이 쏟아지는 설거지 더미 앞에서 저는 기계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음, 주방 이모들의 고함 소리, 가스불이 내뿜는 열기가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저는 남편의 처진 어깨와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마치 죄인처럼 현관문 밖에서 옷의 밴 냄새를 털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냐?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냐? 하고 물으실 때마다 그냥 산책을 좀 오래 했어요. 운동해야 순산한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시면서도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혼몸도 아닌데. 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걱정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밥상을 받을 때면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이 달달 떨렸지만 혹여나 들킬까봐 억지로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뱃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 서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아랫배 쪽으로 내려와 콕콕 찌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봐도 출혈은 없었기에 저는 그저 자궁이 커지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첫 주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거칠게 트고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면 남편이 고민하던 행정사 비용의 일부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몰래 지갑 속에 돈을 넣어두고 놀라게 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행정사님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대. 본국에서 떼와야 하는 서류인데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더 비싸네.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는 택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얇은 봉투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저는 슬그머니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식당 사장님에게 말해 근무 시간을 2시간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임산부가 괜찮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돈 많이 필요해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장 근무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돕게 되면서 노동 강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다시 찾아온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면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만 하면 이번 달 월세는 나온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알을 씹을 기운조차 아까웠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왔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잖아. 나도 이겨내야 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은 주문표가 빗발치고 펄펄 끓는 뚝배기의 열기로 찜통 같았습니다. 야,
거기 뚝배기 다 닦았어? 빨리빨리 좀 해. 주방 이모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뚝배기 더미를 안고 식기세척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물기에 미끄러질 뻔하며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간신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뱃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악!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이 너무 커서 아무도 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더니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은 점들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을 들어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뚝배기들이 제 품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깨트리면 안 되는데, 물어내야 하는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지는 로봇처럼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뜨거운 파편들이 제 종아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달려오는 사장님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지만 곧 그마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비자도 돈도 아닌 시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따뜻한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광수 씨.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 하얀 종이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겉봉투를 뜯는 남편 광수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거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옅게 남아있었지만 우리 부부가 앉은 식탁 주변의 공기만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쿵거렸습니다. 한국어 문맹인 저는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굳어가는 표정과 깊어지는 미간의 주름만으로도 그것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 서류 미비, 소득 증명. 남편이 지씹듯 내뱉은 단어들은 파편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황급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굴. 그냥 서류 한 장이 빠졌대. 내가 내일 가서 처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간 남편이 베란다 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행정사님. 비용이 그렇게나 듭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낮았고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용, 돈.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며 결혼식 비용과 비행기 표값으로 우리가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여유 자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 덕분에 입덧은 가라앉았고 제 몸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남편 혼자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노인정에 마시를 가신 사이 저는 아파트 상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구인 광고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홀서빙 구함, 배달 기사 모집. 대부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거나 운전면허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 붙은 작고 낡은 전단지였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및 설거지. 초보 환영. 주급 가능.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큰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는 미안했지만 당장 우리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빠의 어깨를 짓누르는 저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우리 가족 지킬게. 면접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식당 주인인 뚱뚱한 아주머니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한국말은 좀 알아듣나? 힘은 좀 쓰게 생겼네. 당장 오늘부터 일해. 라며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처절했습니다. 식당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들이닥치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해장국 그릇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뚝배기는 무거웠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역겨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돼지 누린내와 섞인 음식물 냄새에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생리적인 거부 반응조차 억눌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질을 반복하다 보니 고무장갑 안은 땀으로 흥건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를 필 새도 없이 쏟아지는 설거지 더미 앞에서 저는 기계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음, 주방 이모들의 고함 소리, 가스불이 내뿜는 열기가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저는 남편의 처진 어깨와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마치 죄인처럼 현관문 밖에서 옷의 밴 냄새를 털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냐?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냐? 하고 물으실 때마다 그냥 산책을 좀 오래 했어요. 운동해야 순산한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시면서도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혼몸도 아닌데. 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걱정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밥상을 받을 때면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이 달달 떨렸지만 혹여나 들킬까봐 억지로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뱃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 서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아랫배 쪽으로 내려와 콕콕 찌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봐도 출혈은 없었기에 저는 그저 자궁이 커지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첫 주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거칠게 트고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면 남편이 고민하던 행정사 비용의 일부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몰래 지갑 속에 돈을 넣어두고 놀라게 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행정사님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대. 본국에서 떼와야 하는 서류인데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더 비싸네.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는 택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얇은 봉투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저는 슬그머니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식당 사장님에게 말해 근무 시간을 2시간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임산부가 괜찮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돈 많이 필요해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장 근무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돕게 되면서 노동 강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다시 찾아온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면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만 하면 이번 달 월세는 나온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알을 씹을 기운조차 아까웠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왔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잖아. 나도 이겨내야 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은 주문표가 빗발치고 펄펄 끓는 뚝배기의 열기로 찜통 같았습니다. 야, 거기 뚝배기 다 닦았어? 빨리빨리 좀 해. 주방 이모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뚝배기 더미를 안고 식기 세척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물기에 미끄러질 뻔하며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간신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뱃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이 너무 커서 아무도 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더니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은 점들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을 들어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뚝배기들이 제 품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깨트리면 안 되는데. 물어내야 하는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지는 로봇처럼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뜨거운 파편들이 제 종아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달려오는 사장님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지만 곧 그마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비자도 돈도 아닌 시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따뜻한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광수 씨.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읍내의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비단들이 폭포수처럼 걸려 있었고 은은한 다듬이질 소리와 알싸한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콧잔등에 걸쳐진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제가 가져온 베네저고리 샘플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저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제 옆에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땀에 젖은 손을 바지춤에 문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심사위원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학부모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만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아주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패턴이야. 색감도 아주 세련됐고
우리 가게 전속으로 납품해 볼 생각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동아줄이자 이방인인 제가 한국 사회에서 온전히 제 이름으로 인정받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수 베넷 저고리와 아기용품을 가게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판매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제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주문으로 들어온 선금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그 두께가 주는 묵직함에 손이 떨려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받았던 물기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지폐 몇 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남편은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행정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던 비자 연장 문제와 서류 공증 비용을 일시불로 해결하고 나오는 길,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살았다. 아이굴, 내가 우리를 살렸어.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주며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내 아이를 이 땅에서 떳떳하게 키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방은 작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굴의 선물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제 아기 옷들은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의 인기는 전국구로 퍼져나갔고 SNS에는 제가 만든 옷을 입은 아기들의 사진이 줄을 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양이 한국 엄마들에게는 이국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주문이 밀려들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포장 및 배송 담당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거실에는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였지만 그 상자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기에 발 디딜 틈 없는 좁은 집안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힘들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바늘을 잡으면 태동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뱃속의 쌍둥이들도 엄마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신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문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뱃속에서 묵직한 돌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알싸한 통증이 허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가진 통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통증의 주기는 무서운 속도로 짧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 비명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차 키를 찾느라 식탁에 무릎을 찧었고 시어머니는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고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신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주문을 외우듯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며느리는 강하다.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내가 끓여준 미역국 먹으려면 힘내야지. 그 투박한 응원이 진통제보다 더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분만실에서의 시간은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쌍둥이라 자연분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제왕절개를 선택했습니다. 마취 기운에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나와달라고. 차가운 수술실 공기를 가르고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두 번 연달아 터져 나왔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포대기에 쌓인 두 아이를 제 얼굴 옆에 보여주셨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핏덩이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병실로 옮겨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보며 펑펑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 장하다 내 새끼를 연발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가족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정신없었습니다. 한 놈이 울면 다른 놈이 따라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밥 달라고 보채는 통에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우리는 좁은 아파트를 떠나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마티의 친정 부모님을 초청해 손주들을 보여드렸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했던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맛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맛있다 를 외치던 장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서로의 며느리 사랑, 딸 사랑을 확인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쌍둥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이들의 발톱을 조심스럽게 깎아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공기, 차가운 방바닥, 지독한 입덧과 가난에 대한 공포로 매일 밤 울먹였던 그 시절.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원망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없었다면,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너무 행복해서요. 꿈만 같아서 깨기 싫어서요. 남편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 아니야. 우리가 같이 만든 현실이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아이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인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시련을 이겨내며 단단해진 제가 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표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밥상이 있는 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 아이굴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며느리이자 듬직한 아내, 그리고 쌍둥이의 자랑스러운 엄마, 한국의 워킹맘 아이굴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향 알마티의 별들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 발이 딛고 있는 이 땅, 부산의 밤하늘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곳에 제가 지켜야 할,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소중한 우주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사소한 곳에 뜻밖의 위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다가온 한 그릇의 된장찌개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꽃이 피어나는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 아이굴이 여러분의 봄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